채무자들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차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렉형이나 MBTI 이런 것처럼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겠지만 분명히 회생위원회는 그리고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은 어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측면이 있어요. 3가지 정도 관점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원인의 측면이에요. 나의 채무 발생 경위가 어떠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의혹한 바가 없지만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 가족 부양, 연대 보증, 경기 침체, 이런 외부적인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면은 회생위원회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기본적인 변제 기간을 2년까지 단축시켜주고 있고요. 그 밖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웬만하면은 3년의 변제 기간 내에 청산가치도 최소한으로 반영하면서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책임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치성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 재산을 허위로 은닉한 경우, 그리고 변제 능력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고의로 안 내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걸러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는 거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가용소득에 따라서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길게 변제를 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첫 번째로 원인의 성격에 의해서 회생법원이 다르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회생에 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한지도 봅니다. 채무자들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채무 증대 경위서를 낼 때에는 내 어려운 점, 나의 피치 못할 사정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정작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보정을 내렸을 때는 빠르게 법원의 보정에 협조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소명하는지, 그리고 자산과 채무를 숨김없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는지, 마지막으로 변제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변제 계획의 현실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최저 생계비를 중위소득의 30%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갚겠다, 이러면은 변제 계획에 충실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은, 법원이 분명히 의심해서 나의 재산 처분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소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변제 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준 돈이 어디에 활용됐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차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작용을 하는데, 가장 흔한 걸로 도박을 했던 사람은 도박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재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의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성실하게 일에 임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도 주관적인 사정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 주관적인 사정은 당연히 앞에 것과 이어져야 돼요. 내가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앞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인가, 면책이 내려지면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겠죠. 앞서 말한 과정의 투명성, 성실성과 일체가 되어서 나의 사후 행동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나의 각오를 밝힐 때 회생위원회는, 그리고 법원은 이 채무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서 유리한 결과를 내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봤을 때 아무리 우리 고객이지만 불성실해 보이는데 법원에 성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나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소득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려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좀 과다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게 용납이 돼요. 어떤 경우냐면 개인 사업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전자제품을 사고 그것을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위험성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하시는 게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주장을 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허위된 주장을 하는 거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